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뉴스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확정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위한 물밑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일화의 쟁점으로 선거 자금과 조직 동원력 그리고 윤석열 사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단일화에 관련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하자 정계에서는 윤석열과 보수 세력 간 이간 개설이 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통해 윤석열과 보수 우파 세력을 이간질시키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에 대해 참 장하다, 온 가족이 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면서 장하다를 징하다로 잘못 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추미애가 한 말을 들어보니 장하다고 한 게 맞았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추미애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추미애가 자신의 아들 서재희가 자대 배치를 전후해 부대를 옮겨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추미애가 또 눈에 불을 켜고 아들 지키기에 열을 낼 전망입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합니다. 정경도 전 국방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은 네 번째 장관 출신 합류로 여권의 총력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쯤이면 캠프 이름을 전직 장관들의 개모임으로 지어도 무방할 듯합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내주 결정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망자가 9명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자랑하며 열병식을 치른 지 보름 후 서울시가 시민혈세를 쓰며 북한 사업에 나서 논란인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예산안에 북한과 교류를 한답시고 7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사업 구상에는 서울 평양 축구대회와 탁구대회 등 코로나 시국에 전혀 맞지 않는 뚱딴지 같은 사업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했던 일명 문재인 도로를 국토부가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능산리에서 도라산리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정부는 자그마치 5,80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문재인의 이런 노력을 김정은이 과연 알아줄지 아니면 완성된 도로에 핵폭탄을 떨어뜨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치러진 여러 선거를 보면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무려 8차례 연속으로 좌파 계열 정당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때문에 서울의 전라도화라는 말까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도 사태로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좌파 포퓰리즘 의제로 시작된 만큼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똘똘 뭉쳤고 결국 박원순 후보가 시장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이후 서울에선 좌파 진영의 승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죠.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건 새누리당이었지만 서울 지역 정당 득표율을 보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에 약 4%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18대 대선 때도 서울 지역에선 문재인 후보 득표가 더 많았었죠. 그리고 국민의당의 이른바 녹색바람 속 새누리당이 원내 1당 자리를 잃었던 20대 총선과 문재인이 당선됐던 19대 대선에 이어 지금의 거대 여당 민주당을 탄생시킨 21대 총선까지 서울 지역 민심은 좌파 진영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여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리를 지켰던 2차례 지방선거까지 포함하면 좌파 진영은 지난 10년 동안 치러진 여러 선거에서 서울 지역 표심을 8번 연속으로 얻은 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파 진영은 8연패라는 불명예를 얻었고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8연패를 끊어야 하는 숙명을 안게 됐습니다. 그런데 좌파 진영이 서울에서 8연승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합니다. 선거에서 특히
특정 지역 단위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는 무엇보다 조직력이 숨은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탄생으로 서울시는 그 이후 시의회, 구의회, 각종 시민단체, 지역단체들까지 좌파색으로 물들어 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조직력에서 현 여권이 야권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야권 내부적으로 봐도 조직 동원력 외에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선거 자금 그리고 윤석열 변수가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추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는 선거 보조금이 안 나오는 만큼 각 후보는 정당별 국고보조금 등으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선관위에 공개된 2020년 정당별 국고보조금은 국민의힘 약 361억 원, 더불어민주당 327억, 국민의당 10억 등이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비용은 후보자별로 수십억 원을 사용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때문에 선거운동 자금 배분 문제도 단일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보가 총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일정 범위에서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 비용을 34억 9,400만 원까지 보전했습니다. 대부분 선거 캠프 경비 보전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보전 범위를 넘어선 금액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내 조직을 가동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광역선거를 치를 돈이 없습니다. 때문에 안 후보는 국민의힘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랄 것입니다. 한때 안 후보를 도왔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안철수 대표가 후보 단일화에 몸이 달아있는 상황이라며 광역선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현재 정당 보조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안 대표가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99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선거 비용 문제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돈을 써가며 당선을 시켜준 데 대한 지분을 요구할 것이고 안철수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사퇴라는 변수도 더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확정된 4일 오후 윤 전 총장은 이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안 후보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면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를 통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안 후보가 기호 4번으로 나서는 것이 향후 윤 전 총장 세력까지 흡수하기에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단순한 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거란 전망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이 이슈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됐고 직간접적으로 민심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사퇴 발표 당시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실상 정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 있죠. 이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하자 정계에서는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그중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윤석열과 보수우파 세력 간 이간개설입니다. 자, 물론 이간질을 당해 피해를 보는 건 윤석열과 보수 세력이고 이간질을 시켜 득을 보는 건 현 여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벌써 초기 오시는 분들은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이용한 정치 술수인데요. 오는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또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한 뒤 두 전직 대통령으로 하여금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게 만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 보수 우파 세력과 윤 전 총장을 서로 이간질하겠다라는 이 같은 대선 플랜을 여권이 이미 세워놨다는 설이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시기상으로 최적이라는 겁니다. 8월 15일 이후면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죠.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 세력 간 자중 질환을 형성하면 여권으로서는 호재 중에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영어의 몸으로 만든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 쓴소리라도 한마디 한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고, 특히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반윤석열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윤석열 총장이 재임 시절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대구였고,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를 경계하는 홍준표 의원도 연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도 TK 지역과 연고가 전혀 없지는 않죠. 검사 초임지가 대구였고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돼 2년간 대구 고검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이 사실상의 정치 선언을 대구에서 했다는 점은 대권 행보의 중도 세력에게만 기반해서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보수 민심에 손을 뻗치려 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자, 이걸 완전 차단시키겠다는 게 현 여권의 플랜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남을 끌어내리는데 사활을 건 살벌한 정치판에서 정치 초보 윤석열 전 총장이 선전선동과 이간기에 능한 여권의 정치 술수를 어떻게 극복할지, 또 보수파 민심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나랑 끝으로 내몬 윤석열을 용서할지 또 포용할지, 이를 지켜보는 것도 내년 대선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합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는 강 전 장관이 박 후보의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7일 밝혔는데요. 강 전 장관은 박 후보와는 오래전부터 많은 대화를 나눈 사이로 박 후보의 일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 리더십에 충분히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해 기꺼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박 후보 캠프에 합류한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는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앞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각 박 후보의 안보, 환경도시, 문화예술 분야의 자문단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들을 총동원하면서 총력전에 나섰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추미애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참 장하다, 온 가족이 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징하다가 아니라 장하다입니다. 의사 국시 논란에도 병원의 인턴 시험을 본 조국 딸로 인해서 징하다라는 소리를 더욱 거세게 듣는 자들에게 추미애는 왜 장하다라는 평가를 했을까요? 추미애는 지난 5일 마치 신부 화장을 한 것처럼 화장을 곱게 한 얼굴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베이드에 출연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펄 아이섀도우까지 바르고 나온 추미애는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저분이 힘들었을까. 그리고 참 장하다. 온 가족이 장하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또 사모님이 수감 중이잖아요. 사실은 아내, 엄마가 수감 중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어떻게 참아낼까. 그래서 좀 후회되는 것도 있었어요. 아, 그 아픔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에 있었으니까 분위기 알거든요. 선거에 불리할까봐 거리두기를 하고. 정치인들이란 게 항상 그렇지. 네. 역시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남의 상처를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부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참아내긴요. 의사 파업으로 의사시험 거부 사태 속에서도 딸내미 의사시험 보게 하고 인턴 면접도 보게 하고 허구한 날 페이스북에 글 올리며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 조국인걸요. 그리고 겪어보지 않으면 남의 상처를 가늠할 수 없다고 했는데 추미애 아들은 아직 감옥 밖에 있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입증되고도 동부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주제에 검찰 조사 받은 그 공통된 사실 하나만으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추미애입니다. 한편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추미애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잘 잡히지는 않는다. 함께 국리에 나가야 한다며 정말 더불어 잘 사는 희망 있는 대한민국에서 무엇이라도 하라고 그러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에 김어준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라고 묻자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촛불 국면에서 이 길로 가야 돼. 아니 그 길로 빠지면 안 돼 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느낄 때가 있다. 내 진심을 다 담아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 라고 촛불을 운운했습니다. 그놈의 촛불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갖다 쓰려나 본데 김어준 방송에 나온 건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박영선, 나경원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나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서울시장 나오려고 홍보를 위해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추미애도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것 자체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건데 김어준의 언제쯤 나올 것이냐는 말은 질문부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바로 어제 추미애가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를 두려 법세련은 7일 추미애의 아들 서재희가 2016년 카투사에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기 전후에 부대를 옮겨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추미애를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진정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군 장병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고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범죄라며 이미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돼 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세련은 이 사건들은 권력자가 특혜 및 반칙으로 사리사욕을 챙긴 흉악한 사건인 만큼 온 국민이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 사건들을 시간 끌며 봐주기 하여 결국 면죄부를 준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세련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추잡스런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 고발에 앞장서 주시는 법세련 이종배 대표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에게도 접종할지에 대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코로나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제 7일 이번 주 중에 접종 연령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거셉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을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일과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현지 시각으로 4일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앞서 프랑스 또한 65세 이상, 75세 미만 접종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 확대 방침을 밝히자 우리나라도 따라 나선 것인데 가장 결정적인 건 영국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지난 1일 영국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차 접종 8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조사 결과 3, 4주 뒤 큰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영국 브리스틀 대학교 연구진도 노인 및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80% 이상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유럽 각국은 당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자 접종 제한 권고를 내렸다가 이 같은 영국 접종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권고를 철회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연구 결과 하나만으로는 유럽 국가 사람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불신은 잠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독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거부하는 접종 대상자가 오히려 늘고 있고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변이가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자 변이 등의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인 의료진들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냉장 유통기관이 최대 6개월인 아스트라제네카는 대량 폐기 처분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폐기 처분을 걱정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접종 시작 9일 만에 9명의 사망자를 만들어낸 아스트라제네카.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금요일 뉴스에서 서울시가 김여정에게 특등 머저리라는 말을 들은 보름 후쯤 서울 시민들이 낸 혈세로 서울시는 북한 지원 사업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역시 같은 맥락의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2021년 예산안에 평양시와 교류 활성화를 명목으로 7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안에는 식량 지원, 대동강 수질 개선 예산 등이 포함됐는데 식량 지원까지는 그렇다 쳐도 북한의 수질 개선을 왜 우리 돈으로 해줘야 하는지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용해 서울 평양 간 교류 활성화 사업에 총 71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평양 축구대회 7억 2,400만 원, 동북아 국제 친선 탁구대회 개최 9억 원, 서울 평양 프랑스 관현악단 협연 9억 3,900만 원, 서울 평양 간 대동강 수질 개선 협력 10억 원, 서울 평양 간 보건의료 협력 10억 원, 북한 취약계층 식량 지원 등 영양 개선 10억 원 등 14개로 구성됐는데 눈에 띄는 건 이산가족 협력 사업은 앞서 말한 사업들의 10분의 1 수준인 1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동강 수질 개선과 식량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지원의 사업 예산의 44%에 달하는 3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환경협력, 산림협력, 동식물 교류협력 등 간접 지원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33억 8,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가덕 신공항은 돈을 처바르며 수질을 망쳐놓으려는 자들이 대동강 수질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을 써서 개선해주겠다니 이게 무슨 망나니 같은 행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고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한답시고 북한 주민들은 물론 우리나라 공무원을 사살한 상황에서 서울 평양 축구대회와 동북아 탁구대회, 관현악단 협연 이게 대체 웬 말입니까? 누가 들으면 코로나 종식된 줄 알겠습니다. 비핵화는커녕 핵무기 자랑질이나 해대는 북한에 퍼줄 돈 있으면 괜히 온갖 세금 올리는 꼼수 쓰며 재난지원금 퍼주지 말고 나라 곳간에 그 돈 얌전히 모셔두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바람에 재를 뿌리기라도 하듯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토부가 뜬금없이 문산과 도라산 간 고속도로를 올 하반기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창흠의 국토부가 밝힌 파주 능산리와 도라산리를 잇는 10.75km 왕복 4차로 구간으로 총 사업비가 5,800억 원 드는 이 사업은 2018년 문재인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경의선 도로 연결 현대화를 실천하겠다는 것이어서 문재인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도로가 아닌 남북 교류 사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도 면제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작년까지는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사업 구간엔 저어새, 삭, 금개구리 등 법정보호종 40종이 서식하는 자연보호지역인데다 800m 거리에 철새가 도래하는 장담반도 습지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전부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돌연 올해 초 반대를 철회한 것입니다.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돌변한 환경부는 문재인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말이 무성합니다. 가덕 신공항을 반대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한 문재인이었던 만큼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란 분석입니다. 사업 예정지 바로 옆에는 국도 1호선과 자유로 등 개성으로 향하는 도로가 둘이나 있습니다. 현재는 남북관계 단절로 텅 비어 있죠. 1998년 놓은 통일대교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강을 가로질러 길이 1880m의 새로운 다리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사업 구상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텅 빈 도로와 다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5,800억 원을 들여 새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발상이 대체 제정신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입니까? 정말 미치고 팔딱팔딱 뛸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남북 간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려면 북쪽에서도 공사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련 남북 간 협의는 판문점 선언 2달 후 회담은 딱 한 번 열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쪽 단독으로 착공하겠다면 김정은도 어이없어 할 일이고 김여정에게 특등 머저리가 아닌 특등 머저리 소리를 들을 일입니다.
문재인이 임기가 1년은 남은 시점에서 자신의 업적을 쌓으려고 혈세를 낭비하며 무리한 추진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이러면 이럴수록 추후 감방 신세를 지는 기간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지난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5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미얀마 사태 불똥이 새로 취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로 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큰소리쳤던 바이든 대통령에겐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는 미국이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세안 국가들도 얽히고 설킨 문제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고심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미얀마 사태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외교적 늪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미얀마 대책은 투트랙인데요.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와 동맹국들을 활용한 압박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일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와 미얀마 경제기업, 그리고 미얀마 경제지주 회사 등 4곳에 대해 무역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얀마 경제기업과 미얀마 경제지주 회사는 미얀마 국방부가 소유한 업체들인데요. 이들 4개 기관들이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또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특정 민감한 제품들에 대한 미얀마 수출도 봉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는 쿠데타를 주도한 미나옹 흘라인 최고사령관 등 군부 지도자들 12명에 대해서도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는 현재까지는 미국의 제재의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윈 부사령관은 UN 미얀마 특사에 우리는 제재에 익숙하고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윈 부사령관은 우리는 극히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얀마를 압박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 일본 등이 힘을 합칠 대상인데요. 그러나 이 또한 수월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의 미얀마 제재를 묵살하면서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의 구명 밧줄을 주고 있다고 지난 3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어떤 나라도 현재까지 제재나 미얀마 군부의 재정에 타격을 입힐 다른 조치들에 대해 제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가해지는 제재보다 더 광범위한 서방 세계의 제재를 받았을 때에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세안 국가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을 통해 미얀마 군부가 미국의 제재를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아세안 회원 10개국의 정치 상황도 미얀마 쿠데타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목됩니다. 이들 10개국 중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3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눈치를 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얀마 제재와 관련해 일본의 소극적인 스탠스를 꼬집었습니다. 일본이 미얀마에 투자한 투자금을 걱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제재에도 미얀마 군부가 꿈쩍하지 않고 동맹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미얀마 사태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한미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FOC, 즉 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올해 전반기 훈련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훈련 규모를 축소한 결과입니다. 자, 결국 임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3단계 검증이 끝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사실상 붕괴 상태입니다. 얼마 전 북한 남성의 동해안 귀순은 거의 붕괴 상태에 있는 한국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한 남성이 우리 해안을 걸어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CCTV에 10번이나 찍혔지만 군은 8번째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전방감시 장비가 2번이나 경고등과 경고음을 울렸는데도 그냥 무시했죠. 합참은 상황을 엄중 인식한다며 근원적 대책을 약속했지만 이 말은 국민들에게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작년 탈북민 월북 때도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엄중 인식과 근본적 대책을 다짐했고 재작년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또 제주 해군기지가 12대 놀이터가 되고 수도방위사령부가 취객에게 진해 해군기지가 치매 노인에게 뚫렸을 때마다 군은 엄중 인식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초보적 경계도 못하는 군대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만은 서두르고 있습니다. 핵폭탄을 보유한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핵 억지력 제로인 한국이 핵 억지력을 가진 미군을 지휘하겠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과연 미국이 흔쾌히 동의하겠습니까? 이러다 북한의 속국이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말이죠. 전작권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2021년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3월 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훈련 참가 규모는 최소화하는 한편 FOC 예행 연습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합참은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전투준비 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사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정구작전 예행 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OC 평가는 향후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검증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원래는 작년 전반기 훈련에서 실시가 계획된 바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계속 일정이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라야 당초 계획보다 1년 7개월 늦은 후반기 훈련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때문에 3단계 검증 중 마지막 단계인 완전히 무수행 능력은 FOC의 지연으로 실시 시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질의에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 연도로 못 박은 적은 없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윤애니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소식에 대한 우려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전투표? 또 무슨 꼼수를 부리려는 거지? 서울시, 부산시, 해외 나가는 사람도 적고 이동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웬 사전투표? 모두 힘 모아 절대 반대합시다. 무슨 꿍꿍인지 잊지 맙시다. 이 정부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분산해서 투표장에 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사전투표일을 최대한으로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이용해 먹는 건 세계 1등 국가가 아닐 수 없네요. 다음으로 군매님께서는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백신을 맞는 거야. 바이러스에 취약하니까. 그래서 백신이라 함은 기저질환에도 안전해야 백신이지. 기저질환 있다고 죽으면 그게 백신이냐? 그런 백신은 안 맞는 게 죽을 확률이 적은 거다. 백신 맞고 안 죽으면 운 좋다고 생각해야 하나? 요즘 시대에 40 넘는 사람 중에 기저질환 하나 정도 안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라는 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한 말씀 한 말씀 다 당국에 뼈 때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면 기저질환 핑계를 대는 당국의 군매님의 메시지를 제가 직접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2021년 3월 8일 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
옆에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을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조속히 4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저의 추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